5세에서 11세 사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이 조만간 시작될 전망입니다. 학교를 비롯해 병원, 약국 등에서 예방접종이 실시됩니다. 백신 2차 접종을 맞았는데도 항체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백신 효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지만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는 진단입니다. 최근 한인들을 대상으로 무면허 심리 상담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면허 상담가와 내담자 모두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연방식품의약국이 처방전 없이 보청기를 구입할 수 있는 새로운 지침을 준비 중입니다. 기존보다 저렴한 보청기를 더 쉽게 구입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뱅크 오브 홉의 새로운 모기지 전문 컨설턴트 팀이 내 집 마련의 꿈을 도와드립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0일 첫 소식입니다. 5세에서 11세 어린이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이 임박해지자 백악관이 백신 배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대규모 접종 장소를 정하기보다 접근성에 중점을 두고 학교와 소아과 병원, 그리고 약국 등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5에서 11세 어린이에 대한 코로나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이 임박했습니다. 이르면 몇 주 안으로 접종이 허용될 것으로 예상되자 백악관은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새로 접종 대상이 되는 어린이는 2,800만 명 정도에 달하는데 현재 모두에게 접종할 수 있는 충분한 백신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We have secured vaccine supply to vaccinate every child ages 5 through 11. And as soon as the vaccine is authorized by the FDA, we will begin shipping millions of doses. 연방식품의약국의 승인이 나는 대로 어린이 전용 백신과 주사기 운송이 시작됩니다. 접종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소아과와 약국, 학교 등에서 대규모 접종을 하겠다는 것이 백악관의 목표입니다. 보건당국은 백신 안전성 교육을 강화하고 지역 의사와 교육자 등이 접종 권장에 나서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홍보도 적극 전객기로 했습니다. We have a role to play in ensuring that parents have accurate information, and that's going to be really one of the keys to making sure that they can get the vaccine and ultimately protect their children. 연방식품의약국은 오는 26일 자문위원회를 열고 백신의 효능과 안전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후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가 다음 달 초 회의를 개최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음 달 3일쯤 긴급 사용 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되며 긴급 사용 승인 후 2주 이내에 첫 접종을 한 어린이 대부분은 크리스마스 때까지 접종을 완전히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연방보건당국이 화이자에 이어서 모더나와 존슨앤존슨 백신의 추가 접종, 즉 부스터샷을 오늘 승인했습니다. 이른바 교차 접종도 가능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박성호 특파원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오늘 모더나와 존슨앤존슨, 즉 얀센 코로나 백신의 추가 접종을 공식 승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모더나 백신의 부스터샷 대상자는 지난달 승인된 화이자 백신 때와 같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자와 18세 이상의 코로나 고위험군, 그리고 코로나에 노출 가능성이 큰 직업 종사자들로 2차 접종 후 6개월 지나서 맞을 수 있습니다. 얀센 백신은 대상자와 접종 시기가 다릅니다. 얀센 백신을 맞은 사람은 누구나 부스터샷을 맞을 수 있고 2차 접종 후 2개월 뒤부터 가능합니다. 이런 차이가 나는 데 대해 FDA는 모더나와 얀센의 백신 제조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르고 얀센 백신은 지속적으로 효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FDA는 또 처음에 맞은 백신과 다른 제약사의 코로나 백신을 맞는 이른바 교차 접종도 승인했습니다. 이로써 미국에서는 특정 코로나 백신의 부작용 반응을 보인 경우 다른 제약사의 백신을 골라서 맞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이번 주 후반 공식적으로 추가 접종을 승인하고 언제부터 맞을 수 있는지 결정합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한편 연방식품의약국 FDA가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부스터샷 접종 대상을 40세 이상 성인으로 확대할 전망입니다. CNN에 따르면 FDA는 부스터샷 접종 대상을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접종을 모두 완료한 지 6개월이 지난 65세 이상 고령자에서 40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을 권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스터샷 접종 대상 확대는 65세 미만 미국 성인 가운데 돌파 감염이 잇따르면서 연령대를 확대할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백신을 2차 접종까지 완료해도 항체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는 사례가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돌파 감염이 될 수 있는지, 또 예방 효과가 사라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항체 검사 결과의 신뢰도가 낮고 접종 완료자 대부분 의미 있는 수준의 항체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2차 백신 접종 후 시간이 흐른 뒤 항체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는 사례가 잇따라 나오면서 바이러스 감염에 다시 노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모두 마치고도 항체가 생기지 않는 확률은 5%. 사람마다 면역 반응이 달라 항체가 천천히 생길 수 있고 생기더라도 지속 기간이 저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항체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더라도 백신의 감염 예방 효과는 유효하다고 강조합니다. 기억 세포가 남아 있는데 그 세포에서 이제 항체를 더 만들라고 주문을 하면 되는 겁니다. 항체가 이제 혈중 농도가 낮다고 나와서 내가 항체가 없어서 보호가 안 받는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기억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항체를 만드는데 조금 더디지만 만들 수는 있다. 항체 검사는 항체 여부를 진단하는 정성 검사와 항체의 양을 측정하는 정량 검사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지만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는 항체량의 기준이 없어 항체 검사는 권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후 항체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어도 면역세포에 기억이 남아있어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보다 예방 효과가 확실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지금 95%의 사망자는 지금 병원의 사망자는 백신 안 맞은 분들입니다. 근데 백신 맞고 나서도 사망하는 분들은 다른 소약한 병 때문에 그렇게 생기는 거지 그 백신 맞아가지고 바이러스 때문에 사망하시는 리스크는 아주 낮습니다. 항체가 많다고 해서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이 코로나19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과 입원 위험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는 만큼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뉴욕시가 경찰관과 소방관 등 16만 명의 공공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뉴욕시 모든 공무원들은 다음 달 1일부터 최소 1회 이상 코로나 백신을 접종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무급 휴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y job as your mayor is to keep this city safe, keep this city healthy. And vaccination is the way. We've proven it time and time again. It works. We have to keep going farther. 당국은 지난 7월 공무원들에게 백신을 맞거나 또는 매주 검사를 받아 음성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지만 앞으로는 예외 없이 백신 접종을 완전히 의무화하게 됩니다. 이번 조치는 현재 70%대에 불과한 뉴욕시 공무원들의 1회 이상 백신 접종률을 크게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됐습니다. 한편 당국은 오는 29일까지 뉴욕시가 운영하는 접종소에서 1회차 백신을 맞은 공무원들에게 $500의 보너스를 추가로 지급한다고 전했습니다. 팬데믹을 거치면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무면허의 심리 상담가들이 한인들을 대상으로 유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무면허 상담가들은 미국에서 한국의 심리상담 자격증으로 자신들을 홍보한다고 하는데요. 자칫 상담을 받는 사람들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팬데믹으로 심리적 불안정과 우울감을 느끼던 차 우연히 인스타그램을 통해 심리상담 광고를 보고 방문 스케줄까지 잡은 박 씨. 하지만 상담가에 대한 프로필이 정확히 기입돼 있지 않아 석연찮던 박 씨는 다시 한번 상담가의 정확한 이력을 문의한 결과 미국과는 아무런 연고가 없고 한국 심리 자격증만 소지한 무면허 상담가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최근 팬데믹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이같이 SNS 등을 통해 한국의 심리상담 자격증을 홍보하며
한인들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을 해주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 비대면으로 상담을 하시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어떤 면에서는 쉽게 접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저희 상담소 내 안에서도 되게 쉽게 좀 더 내담자분들이 찾으시는 그런 경향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미국과 한국은 문화나 사회 시스템 등이 다른 만큼 심리 상담을 하기 위해선 보다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이 같은 행위는 무면허 상담사나 상담을 받는 사람 모두의 안전과 책임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진단입니다. 그리고 그 안 좋은 결과가 있었을 때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상담사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 상담사를 관리하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그 상담사의 그 상담의 질 또한 뭐 이제 적절한 치유법을 사용하는지 그거를 다 체크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담자한테 아주 안 좋은 영향이 갈 수도 있습니다. 전문 자격증이 없는 심리 상담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되고 자칫 민사나 형사 처벌의 대상까지 될 수 있습니다. 무면허 영업이 뭐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자체가 범죄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그 라이센스를 관장하는 데서, 그러니까 뭐 의사 같은 경우 메디컬 보드가 있겠죠. 거기서 이제 경찰이나 이런 쪽으로 고발을 해요. 아니면 손님 자체가 고발을 하셔도 되겠죠, 경찰에. 무면허인데 영업을 해서 내가 속아서 다 문제가 생겼다. 심리 상담사가 되기 위해선 공인기관에서 오랜 기간 교육을 받아야 하며 주에서 발급하는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전문 심리 상담이 가능합니다. 일부 비영리 단체들은 상담 비용을 부담스러워하거나 무보험, 서류 미비자들을 위한 무료 카운셀링과 상담 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앞으로 처방이나 검진 없이도 보청기를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FDA는 환자가 일반 의약품 OTC처럼 직접 온라인과 매장에서 구매가 가능한 보청기 승인 제도를 신설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세부 사항 등을 공개했습니다. 세부 사항에는 보청기와 관련된 기존의 규칙을 수정하고 소비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보청기 기준과 규제 요건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와 관련해 연방정부는 OTC 보청기 승인 제도를 통해 보청기의 가격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FDA에 따르면 미국의 성인 3,800만 명이 청력이 약해 듣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전역에 가뭄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 7월 캘리포니아주의 58개 카운티 중 50개 카운티에 가뭄 비상사태를 선포했었는데 LA와 오렌지, 리버사이드 등 남은 8개 카운티를 추가해 주 전체로 확장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서부 지역이 3년째 맞고 있는 가뭄 사태로 물 부족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주민들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물 사용량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뉴섬 주지사는 주민들에게 물 사용량을 15% 줄여달라고 촉구했지만 지난 8월에는 주의 물 사용량이 불과 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가뭄 비상사태로 인해 주 수자원 관리위원회는 잔디에 적정량 이상 물을 주거나 드라이브 웨이와 거리를 물로 청소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강제 절수 규정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대형 생활용품 제조기업 P&G가 소비자 가격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P&G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생산 비용에 상쇄하기 위해 미용과 위생용품 등 주요 상품의 가격을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상품마다 인상폭은 다르지만 한 자릿수 이내로 상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P&G는 최근 몇 주 사이 유통업체들의 가격 인상 계획을 통보하기 시작했다며 이는 앞으로 90일 이내로 시행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앞서 P&G 외에도 콜게이트, 파몰리브와 제너럴 밀스, 킴벌리 클락 같은 제조업체들 역시 올해 제품 가격을 올렸습니다. 팬데믹 이후 전 세계적으로 틱장애를 겪는 10대 소녀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원인 중에 하나로 소셜미디어인 틱톡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의료계 분석이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연구진에 따르면 갑자기 증가한 10대 소녀들의 틱장애에 대한 수개월간의 상담과 연구를 거친 결과 이들 모두 투레트 증후군을 겪고 있는 유명 틱톡 인플루언서의 영상을 본다는 공통점이 발견됐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존스홉킨스 대학 투레트 센터를 방문한 어린이 환자 중 10에서 20%는 틱 증상을 겪고 있었으며 이는 팬데믹 이전보다 10%가량 높은 수준입니다. 메리얼 텍사스 어린이병원 신경과 전문의는 최근 한 논문을 통해 과거에는 심리적 장애가 퍼지는 영역이 특정 지역에 국한됐었지만 소셜미디어의 영향으로 심리적 장애가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된다는 주장을 제시했습니다. 전문의들은 틱톡 알고리즘이 투레트 관련 영상을 계속 추천해주면서 발생하는 반복 시청이 문제라며 부모들이 자녀의 시청물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LA 다운타운의 101번 고속도로 일부 구간이 이번 주말 폐쇄됩니다. LA시 당국은 구름다리 교체와 확장 공사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5억 8,80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LA 다운타운의 101번 고속도로 일부 구간을 임시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폐쇄 구간은 101번과 10번 고속도로가 나뉘는 지점부터 다운타운 동쪽의 5번, 10번, 101번 고속도로 교차로까지 이어지는 2.5마일 상당의 양 방향으로 오는 22일 금요일 밤 10시부터 24일 일요일 오후 3시까지 폐쇄됩니다. 이외에도 60번 고속도로와 101번 프리웨이가 교차하는 구간 역시 공사 기간 동안 폐쇄됩니다. 고속도로의 해당 구간들은 다음 달 5일 밤 10시부터 다음 달 7일 오후 3시까지 한 차례 더 폐쇄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운전자들은 프로젝트와 폐쇄 구간, 우회 도로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시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사기죄 등의 혐의로 입건된 후 기소 중지된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특별 자수기간이 운영됩니다. LA 총영사관은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기소 중지 재외국민 특별 자수 기간을 운영하고 이와 관련한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 자수 대상은 지난 1997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 사이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과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등으로 입건됐거나 고소, 고발 등과 관련해 기소 중지 상태인 재외 국민입니다. LA 총영사관은 특별 자수 기간을 통해 재외 국민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를 해소하고 장기 미제 사건 피해자의 구제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일본 구마모토현의 아소산이 분화했습니다. 고온의 가스와 화산재가 폭발과 함께 인근 마을에 떨어지면서 주민들이 대피하고 아소산에는 입산 규제령이 내려졌습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화산에서 내뿜는 고온가스와 화산재가 3,500m 높이로 치솟았고 인근 하늘은 회색빛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40분쯤 일본 규슈 중앙부의 활화산인 아소산이 분화했습니다. 분화한 곳은 5개 화산구 중 하나인 나카다케 제1화구. 폭발은 인근 도로를 달리는 차 안에서도 확연히 보일 정도로 매우 컸습니다. 화구에선 고온의 분출물이 1km 이상 떨어진 곳까지 내려왔고 화구에서 남동쪽으로 약 5km 거리에 있는 보육원에도 화산재가 날아갔습니다. 이에 따라 아소산엔 화산경보 5단계 가운데 입산 규제에 해당하는 3단계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면서도 추가 폭발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아소산 위험 지역으로는 접근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引き続きまた噴火が起こる可能性もございます。この2キロの範囲には決して入らないで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현재 우리나라 하층엔 북에서 남으로 바람이 불고 있어 화산재가 바람을 타고 제주 등 국내로 날아올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소산은 일본의 대표적인 활화산으로 지난 2016년과 2019년에 이어 이번까지 최근 5년간 3차례 분화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샌 매뉴엘 카지노의 새 이름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앳 샌 매뉴엘. 세상의 모든 콜라겐과 비교하셔도 자신 있습니다. 라이필 더마 콜라겐, TV 홈쇼핑의 모든 콜라겐 제품 중에 가장 작은 사이즈의 173달톤. 피부세포와 동일 구조이기 때문에 단 4주 만에 확 달라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이필과 함께 하시면 예뻐지실 수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이재명표 공익 환수가 없었다면 500억 클럽이 탄생했을 거라며 야당의 배임 의혹 공세에 맞불을 놨습니다. 또 윤석열 전 총장 처가회사의 아파트 사업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등 국감 마지막까지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습니다. 이학수 기자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야당이 말하는 화천대유의 주인, 그분의 실체는 토건비리 국민의힘 세력이라며 역공을 폈습니다. 국민의힘의 강요대로 제가 굴복했더라면 이 9천억 다 민간업자가 받았고 50억 클럽이 아니라 아마 500억 클럽이 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발끈한 국민의힘이 진짜 도둑은 개발 사업을 설계한 이 지사라고 몰아붙이면서 설전이 거칠어졌습니다. 도둑질한 사람은 이재명 아닙니까? 제가 도둑질을 못하게 막던 사람이죠. 민간 개발 정인께서 못하게 도둑질한 설계자가 범인 아닙니까? 도둑을 설계한 건 범인이 맞고 도둑을 막으려고 설계한 사람은 경찰이라고. 정의당 대선 후보인 심상정 의원과의 격돌도 치열했습니다. 이 지사는 설계 책임론 공세에는 맞섰지만 돈 받은 자는 범인인데 설계한 자는 죄인이다. 공익 환수를 설계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죠. 인사권자로서의 책임론에는 몸을 낮췄습니다. 배신감을 느낀다 이 정도로 책임에서 자유로우실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아마 우리 국민들이 더 큰 인사권을 절대 맡기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적 아프게 제가 받아들입니다. 국감에선 윤석열 전 총장 처가 회사의 양평군 아파트 개발 사업 특혜 의혹도 쟁점이 됐습니다. 이 지사는 허가된 시행기간을 넘긴 뒤에도 양평군이 문제를 삼지 않고 소급해준 건 불법이라며 감사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시행기간 만료일을 2014년 11월에서 2016년 7월로 변경을 해줘서 이 불법적인 사업을 소급해서 인정해 준 꼴이 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무법자들 같습니다. 소급해서 해주는 그런 건 할 수가 없죠. 이건 불법 행정입니다. 이번 국감도 오후 늦게까지 진행된 가운데 이재명 게이트 대 국민의힘 게이트라는 평행선은 이틀 내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이학수입니다. 5.18과 군사 쿠데타를 빼면 전두환이 정치는 잘했다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발언을 두고 5월 단체와 시민사회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 후보는 발언 취지가 왜곡됐다며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군사 쿠데타와 그 5.18만 빼면 잘못한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야말로 정치는 잘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이 발언을 두고 민주당에선 전두환을 찬양했다. 법복을 입은 전두환이다. 살인마의 표를 구걸한다는 맹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이완용이 나라를 팔아먹은 거 빼면 정치를 잘했다라는 말하는 것과 진비 없습니다. 특히 윤석열 후보는 전두환 씨의 철권 통치를 시스템 정치라고 극찬했습니다. 정치권을 넘어 5.18 단체, 광주시민단체 연합회,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들이 성명과 회견을 통해 전두환을 옹호하는 천박한 역사관을 지닌 윤 후보는 즉각 후보직을 사퇴하고 정계에서 물러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윤 후보의 발언이 미숙했다며 신속한 수습을 요구했습니다. 사과를 좀 주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더 일이 좀 발전해 나가지 않도록 조속하게 좀 어떤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캠프 참모도 윤 후보에게 사과를 건의해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윤석열 후보 본인은 전문가에게 국정을 잘 맡긴 전두환 씨의 방식을 벤치마킹하겠다는 뜻이 왜곡된 거라며 사과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호남인들을 화를 내게 하려고 한 얘기도 아니고 어떤 정부, 어느 정권에서도 어떤 효과를 나타낸 것이 있다면은 그건 뭐든지 벤치마킹을 해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예정에 없던 호남 방문 일정을 급히 잡고 전두환 발언 이후 악화된 호남 민심 수습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윤 후보의 이 발언을 둘러싼 논쟁은 대구에서 열린 국민의힘 후보들의 TV 토론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윤 후보는 경선이 끝나면 광주에 내려가서 5.18 피해자들을 위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유승민 후보는 전두환에 대한 평가에서 5.18과 12.12 군사 쿠데타를 어떻게 뺄 수 있냐며 윤석열 후보의 역사 인식에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50을 수호하고 독재를 수호하는 거 아니냐. TK 출신입니다만 분명하게 오늘 지적을 합니다. 혹시 윤석열 후보께서 내가 제2의 전두환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모의재판장을 하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제가 5.18 12.12에 대한 역사인식은 변함이 없고요. 홍준표 후보는 50 때 정치가 있었긴 했냐며 윤 후보를 공격했고 윤 후보는 홍 후보도 전두환을 계승하겠다고 한 적이 있다고 맞섰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참으로 피 어린 노력을 했습니다. 50 시대에 정치가 있었습니까? 독재만 있었죠. 지난번 대선 나오셔서는 그 밑에 박정희 애들 전두환을 시켜가지고 계승하겠다고 하시지 50 때 윤 후보는 별도의 사과는 하지 않고 경선이 끝나면 광주를 찾아 5.18 피해자들을 위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선이 끝나면 광주에 달려가서 제가 과거에 했던 것 이상으로 더 따뜻하게 그분들을 위로하고 보듬겠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윤 후보의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 문제를 또 꺼내들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18개 혐의입니다. 그게 전부 저절로 드러난 혐의였습니까? 범죄를 수사하다 보면 사건들이 이렇게 쭉 고구마 줄기처럼 나오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무에서 내사를 해서 만들어낸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원희룡 후보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용인수를 지켜 세웠습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순수 한국 기술로 만든 첫 발사체 누리호 오늘 발사되는데요. 이렇게 처음 개발해서 첫 시도의 발사를 성공할 확률은 30%라고 합니다. 성공하면 한국은 세계 7번째로 실용위성 독자 기술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누리호는 3단 로켓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힘을 내는 맨 아래 1단엔 엔진 4개가 묶여 있습니다. 엔진 하나에 75톤씩 모두 합쳐 300톤의 힘을 냅니다. 이 엔진 4개가 마치 하나처럼 작동하도록 정교하게 제어하는 걸 클러스터링이라고 합니다. 이게 제대로 작동해야 발사체의 균형이 유지돼 정해진 궤도로 비행할 수 있습니다. 클러스터링 기술은 여러 차례에 걸쳐 지상에서 연소 시험에 성공했지만 실제로 비행에 써보는 건 처음입니다. 3단 로켓이 각각 안정적으로 분리되는 것도 성공의 관건입니다. 누리호는 발사 후 127초 후 대기권을 벗어나 고도 59km에서 엔진 1단을 분리합니다. 2단 엔진 점화로 추진력을 높인 뒤 고도 258km에서 2단 로켓이 분리됩니다. 1, 2단 로켓 분리 지상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는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모든 게 사실상 처음인 실험인 겁니다. 비행을 통해서 과연 위성을 올릴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비행 시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비행 시험의 한 과정, 마지막 단계라고 보고. 발사 16분 7초 후엔 1.5톤 무게의 모형 위성을 분리해 우주 궤도에 진입시킵니다. 이게 성공했는지는 발사 30분 뒤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내년 5월에 다시 도전합니다.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 10년째 정부군과 반군이 내전 중인 시리아에서 도심 폭탄 테러와 정부군의 보복 공격으로 수십 명이 사망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지난 20일 시리아 중심가의 한 버스 정류소에서 폭탄 2개가 연달아 폭발해 1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폭탄은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군의 병력 호송 버스가 사고 지점을 지날 때 폭발했으며 현재까지 이번 공격의 배후를 자처한 조직은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정부군은 사건이 일어난 지 1시간 뒤 북서부 반군 지역에 보복성 포격을 가했고 어린이를 포함한 13명이 숨졌습니다. 최근 러시아에서는 코로나19의 4차 유행이 더 거세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달 중순 들어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3만 명 선을 넘어섰고 코로나19 일일 사망자도 1,000명 선을 넘어
매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푸틴 대통령은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이번 달 30일부터 9일간 모든 근로자에게 일주일 이상의 휴무령을 내렸는데요. 해당 기간 근로자들의 월급은 보존되며 푸틴 대통령은 각 지방정부 수장들에겐 현지 감염병 상황을 고려해 휴무 기간을 연장할 권한도 부여했습니다. 독일 사법당국이 96세 고령의 나치 전범을 법정에 세웠습니다. 피고인 이름가르트 푸르히너는 1943년부터 2년간 나치가 점령한 강제 수용소에서 사령관의 비서로 일하며 당시 18살의 나이로 유대인 약 11,000명의 학살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재판을 앞두고 도주를 시도했다가 붙잡힌 푸르히너는 현지 시간 19일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에 들어서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는데요. 이달 초엔 과거 나치 수용소에서 학살에 가담한 100세 노인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는 등 일본과 달리 독일의 전후 과거사 청사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자며 지난 7월 일찌감치 마스크 쓰기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위드 코로나 정책을 도입했는데요. 하지만 최근 영국에선 하루 5만 명에 육박하는 일일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델타 변이보다 전염성이 강한 델타 플러스 변이가 확산세를 보이면서 일각에선 너무 성급하게 마스크를 벗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구매부터 재이용자까지 멀티패밀리 아파트론도 역시 뱅크 오브 홉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홉. 샌 매뉴엘 카지노의 새 이름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앳 샌 매뉴엘. 투데이 이슈톡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나자마자 유명 인사가 된 아기가 있는데요. 첫 번째 퀴어디는 6.3kg 초우량아, 태어나자마자 핵인싸입니다. 신생아치곤 체격이 좀 있어 보이죠? 미국 애리조나주에 사는 캐리 파토나이와 팀 파토나이 부부가 지난 4일 19번의 유산 끝에 얻은 셋째 아들 핀니입니다. 당시 분만실에서 핀니를 안을 의사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고요. ABC 등 외신에 따르면 핀니의 몸무게가 무려 6.3kg, 키는 60.3cm로 남자 신생아의 평균 몸무게의 2배나 웃도는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캐리 씨는 출산 전 의료진으로부터 아이가 좀 클 것 같다라는 말을 듣긴 했지만 예상을 뛰어넘는 초우량아였던 겁니다. 부부는 미리 준비해둔 기저귀와 옷도 너무 작아 모두 새로 사야 했고 생후 3주 정도가 된 핀니는 현재 9개월 아기용 옷을 입고 있다는데요. 캐리 씨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혈액 응고 장애로 지금까지 수차례 유산한 마음의 상처가 컸지만 건강한 핀니를 만나게 돼 감사하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미국의 한 지역 방송사가 생방송 중에 음란물을 송출해 무리를 빚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음란물 13초 송출, 생방송 중 대참사입니다. 진행자가 날씨를 알아보기 위해 화상 연결을 한 그때 갑자기 기상캐스터 뒤에 설치된 작은 모니터에 낯뜨거운 장면이 나옵니다. 지난 17일 미국 워싱턴주 스포켄의 한 지역 방송사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일기예보 중 음란물이 13초가량 그대로 전파를 탄 겁니다. 해당 방송사는 뉴스를 통해 방송 초반 부적절한 영상이 송출됐다고 사과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는데요. 현지 경찰은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영상을 송출한 책임자를 찾고 있다며 방송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총선을 앞둔 일본의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연필 10,000자루를 급하게 깎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21세기 아날로그 투표, 일본 연필 깎기 소동입니다. 오는 31일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일본 군마현 오타시 관계자들이 연필 10,000여 개를 깎고 있느라 분주합니다. 이런 소동이 빚어진 건 일본 특유의 선거 방식 때문이라는데요. 우리나라처럼 투표 때 도장과 같은 기표 용구 대신 필기구로 후보자의 이름을 직접 쓰도록 하고 있어서입니다. 아사히TV에 따르면 해당 지자체는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투표 후 쓴 연필은 유권자들이 직접 가져가도록 할 방침이었다는데요. 이 때문에 시는 유권자 수에 맞춰서 연필을 103,000개를 주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투표일이 앞당겨지면서 사전 투표에 쓸 연필을 마련해야 했고 지자체는 항바이러스 기능이 있는 연필 10,000개를 추가 구매해 이렇게 급하게 깎고 있는 건데요. 이런 투표 방식이 무효표를 발생시킬 여지가 많아서 일본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지만 4년 만에 치러지는 이번 총선에서도 해당 방식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않는 사람들, 이른바 스몬비족, 요즘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인도에서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스마트폰 삼매경 엄마, 아이와 맨홀 추락입니다. 맨홀 뚜껑이 열려있는 도로, 광고판에 가려 잘 보이지도 않는데요. 이때 아기를 품고 전화를 하며 다가오는 여성, 발을 헛디뎌 맨홀 속으로 그대로 추락합니다. 영국 메트로가 보도한 건데요. 지난 8일 인도 하리아나주에서 9개월 아기를 안은 엄마가 맨홀에 빠지는 아찔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비명을 듣고 달려온 주민이 곧장 맨홀로 들어가 아이와 엄마를 구조했고 이 둘은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았다는데요. 현지 주민들에 따르면 여성이 추락하기 전부터 이 맨홀은 며칠째 열려 있어서 해당 지자체에 수차례 위험을 알렸다고요. SNS를 통해 영상이 논란이 되자 지자체는 부랴부랴 맨홀 뚜껑을 닫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새끼를 구하기 위해 울음소리로 구조 요청을 한 어미개의 모성이 화제입니다. 다섯 번째 키워드는 새끼부터 구해주세요. 어미개의 SOS. 지난 15일 인도 케랄라주에서 포착됐는데요. 목만 간신히 내놓은 채 땅속에 파묻힌 개. 최근 이 지역에 내린 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해 흙더미에 묻힌 겁니다. 개 울음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구조에 나서보지만 무슨 영문인지 개는 울음을 멈추지 않는데요. 바로 근처에서 떨고 있는 강아지 2마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사히 구조되는 새끼를 보자 울음을 뚝 그친 어미개. 안전한 곳으로 옮겨진 이 녀석들은 이틀간 굶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신보다 새끼를 먼저 살리려는 어미개의 모성이 사람 못지않네요. 투데이 이슈 톡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콜라겐과 비교하셔도 자신 있습니다. 라이필, 더마 콜라겐, TV 홈쇼핑의 모든 콜라겐 제품 중에 가장 작은 사이즈의 173달톤. 피부세포와 동일 구조이기 때문에 단 4주 만에 확 달라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이필과 함께 하시면 예뻐지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10월 20일 수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